제 이름은 이세환입니다. 군사 전문 기자 겸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 바로 리더십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기존에 생각했던 리더십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진정한 리더란 위대한 리더 이런 것보다는 아랫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의 자세겠죠. 오늘의 강의 다 들으셔야 될걸요. 특히 부하들을 많이 거느리고 계신 분들 정말 좀 제발 들어주세요.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전쟁사의 서막을 여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으로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마라톤 전투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전투죠. 마라톤은 아테네 북동쪽 에티카 북동 해안에 있는 평원의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라톤 전투가 일어났을까요? 그 마라톤 전투는 바로 대제국 페르시아와 깡촌 그리스의 대결이었습니다. 이게 당시의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제가 페르시아의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충인데요. 대충 이 정도가 다 페르시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는 어디였냐? 그리스는 바로 요 정도였죠. 지도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전혀 상대가 안 됐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최초로 오리엔트 문명권 전체를 통일한 대제국이었습니다. 반면 요 그리스는 어떤 데였을까요? 작은 도시국가의 연합체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도시국가예요. 땅이 대단히 척박해요. 그러니까 살기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농사 짓는 거 보면 밀농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은 수입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별로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는데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한쪽 구석에 있는 변방 깡촌입니다. 이 변방 깡촌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침공하려 했을까요? 대제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뭡니까?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란이에요. 그거 진압하고 그거 회유하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가 이 이오니아 지방의 반란을 부추깁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것을 좌시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도 이 소아시아 지방은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다리우스 1세, 당시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다리우스 1세는 처음엔 무슨 방법을 그리스에 썼냐? 바로 사신을 파견해서 항복을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동원하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다리우스 1세는 사신들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편 되라고 했었어요. 일단은 물과 흙을 바쳐서 우리 편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제국 산하에 들어가고 대신 자치권 인정해준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항복을 했어요. 하지만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양대 세력이 어디였느냐? 바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였습니다. 당연히 이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는 거절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신을 파견해서 말로는 설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최후의 수단, 전쟁을 페르시아는 선택을 합니다. 당연히 아테네도 페르시아에서 온 사신을 거절했기 때문에 곧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동원령을 내렸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 병력을 끌어모아요. 그래서 다닥다닥 긁어모으니까 9,600명이 모입니다. 이게 아테네군의 대부분의 전력이었어요. 10,000명도 안 됐다는 얘기죠. 이 9,600명은 기병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중장보병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활도 안 썼습니다. 왠지 아세요? 당시 그리스의 분위기가 뭐였냐면 활은 비겁한 무기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반면에 페르시아군은 약 25,000의 병력을 보낼 수 있었어요. 벌써 2배가 넘어가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군의 25,000 병력은 보병, 궁병, 기병이 아주 균형 있는 군대였습니다. 아테네는 모든 정책적 논평을 중단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라이벌이었던 스파르타한테도 사신을 보내서 이제 지원을 좀 요청해요. 근데 스파르타에서 온 대답이 아주 가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 축제 기간이다.
이 축제가 뭐냐면 평화에 관한 축제이기 때문에 이 축제 기간에는 우리는 싸우면 안 돼. 우리는 못 싸워. 그리고 거절해버려요, 스파르타가. 어쩔 수 없이 아테네는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기로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아테네의 명장 밀티아데스죠. 자, 아테네 입장에서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페르시아군이 상륙하는 곳에 평원에서 바로 페르시아군을 격퇴하는 거였죠. 바로 그것이 마라톤 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라톤의 병력을 집결합니다. 아테네군이. 그리고 언덕 위에 포진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일단 아테네 생각은 이거였어요. 여기서 페르시아군을 일단 한번 전투에서 깨기만 하면 알아서 물러가겠지. 자, 그런데 드디어 페르시아군이 왔습니다. 페르시아군이 상륙을 했는데 페르시아군이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군이 봐도 언덕 위에 있는 아테네군을 공격하는 게 유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페르시아군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는 결정을 하죠. 분명히 쟤네들 전부 다 다닥다닥 다 긁어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병력을 쪼개서 빈집을 털자.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1만의 병력을 배에 태워서 텅 빈 아테네로 갑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아테네군이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아테네군은 급박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테네군 사령관 밀티아데스는 결단을 내립니다. 당연하죠. 최단 시간 내에 마라톤에서 페르시아군을 제압한 후에 바로 아테네로 이동해서 빈집털이를 노리는 페르시아군을 상대한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1만 5천의 병력을 9,600의 병력으로서 격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밀티아데스는 병사들한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얘들아, 패닉에 빠지지 마라. 내가 계획한 대로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페르시아군을 격파하고 아테네로 돌아가서 아테네로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아테네 중장보병이 단단하게 진영을 갖추고 언덕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군은 아테네군이 자기들 활의 사정거리인 200m 안쪽에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 200m쯤에 아테네군이 와서 이제 페르시아군이 막 활을 쏘려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테네군이 여기서부터 뛰기 시작해요.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황한 페르시아군이 활을 날렸죠. 근데 이 활이 대부분 아테네군 뒤에 떨어져요. 왜냐하면 얘네가 빨리 뛰어왔었거든요. 활 쏘면 정리되겠지 하고 근데 뛰네요. 그래서 전에 왜 뛰지? 그런데 보니까 활이 다 빗나가네요.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테네군 중장 보병들이 이 페르시아군을 덮쳐버려요. 더군다나 당시 페르시아군은 아테네군만큼 중장 보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페르시아군 방패는 보통 게레라고 해서 이제 가죽 방패였어요. 보통 얘는 왜 가죽 방패였냐? 상대편 활만 막으면 됐겠죠. 근데 아테네군 뭐예요? 활을 안 썼잖아요. 여러분, 페르시아는 이 그리스하고 싸우러 왔을 때 페르시아인들로만 구성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전 제국에서 잘 싸우는 애들 다 불렀어요. 그중에 누가 있었냐? 사카족의 도끼병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근접전에서 아주 터프한 애들이었어요. 명불허전이었죠. 사카족 도끼병이 아테군하고 대등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에 특히 이런 백병전에서는 한번 사기가 확 오르잖아요. 사기가 확 오르면 그걸 꺾기가 힘들어요. 잠깐 아테네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듯 했지만 이 사카족 도끼병들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페르시아군 전체가 패닉에 빠졌죠. 이 전투의 결과는 이랬습니다. 아테네군의 전사자는 200명이 채 안 됐었죠. 하지만 페르시아군의 전사자는 얼마였을까요? 1만 5천의 병력 중에서 무려 6,4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합니다. 6,400. 그래도 6,400이면 아직 한 8, 9천 명 남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전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전멸이 뭐냐면은 병력의 30%가 손실되면 그 전멸 판정이에요. 아무튼 이 마라톤 전투는 아테네군의 완벽한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30kg의 완전 군장을 했던 아테네 군대는 바로 방향을 돌려서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까지 거리가 약 한 30km였대요. 이것을 3시간 만에 주파해서 갔죠. 30kg 짊어지고요. 완전 지쳤죠. 근데 밀티아데스가 얘기를 해. 야, 지금 쭉 서서 일렬로 쭉 서 있어. 이렇게 쭉 서 있어.
그래서 쭉 서 있었어요. 바로 이 타이밍에 페르시아 함대가 도착해서 보니까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아테네군이 쭉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야, 우리 여기서 상륙했다가 힘들다. 왜? 쟤네도 10,000명이고 우리도 10,000명인데 우리가 힘들다. 그래서 돌아가 버립니다. 전투를 포기하고 철수해버려요. 만약에 이런저런 사정을 알았다면 얘네가 상륙을 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왜요? 아테네군은 완전 지쳐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아, 저기 간 병력 따로 있고 여기 있는 병력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투를 포기하고 철수해버립니다. 대제국을 상대로 깡촌 그리스 군대가 승리한 거죠. 오늘의 플러스입니다. 가장 먼저 뛰어가는 것이 리더다. 우리는 전쟁 영웅을 아주 슈퍼맨으로 착각합니다. 항상 모든 위대한 전쟁에서 승리했던 리더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고 모든 작전, 모든 계획에 따라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걸 해내야지만 뭐냐? 명장,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소설에나 나온 얘기죠. 사실 현장에서의 밀티아데스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극박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밀티아데스 머리에 무엇인가 번개같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려가서 일단은 격파하고 나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결단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얘들아, 일로 모여봐. 야, 지금부터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 이게 통할 것 같습니까? 앞장서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리더한테 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리더가 주저하면 안 돼요. 분명히 공포에 떨고 있은 그런 부하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때, 뭔가를 요구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나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밀티아데스가 가장 먼저 뛰어나가는 거예요. 당시 중장보병대 이게 불문율이 뭐냐면 반드시 밀집 대형을 유지하고 하나 착착착 가는 거예요. 원래 이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밖에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근데 이걸 밀티아데스가 깨버렸죠. 왜?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 마라톤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은 바로 이 밀티아데스의 행동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